월배당 ETF 여기가 끝일까요? 지금도 진화하고 있습니다. ISA는 우리의 희망이 특히 젊은 세대들 경제적 자유를 통한 빠른 은퇴 모두 원하시나요? 오늘 반응 제일 좋았어 지금.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코덱스 투자 콘서트 재밌게 보고 계십니까? 코덱스 투자 콘서트 진행을 맡은 3프로TV의 2프로 이진우입니다. 자, 이번 강연은 저희가 가장 재미있고 기대가 되는 강연인데요. 야, 이분을 여기서 만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이분은 우리나라의 투자와 금융 기초 지식, 금융의 역사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가장 인기 있는 강사로도 유명한 분인데요. 홍춘욱 박사님을 저희가 뜨거운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홍춘욱 박사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코노미스트 홍춘욱입니다. 오늘 코덱스 투자 콘서트에서 특히 여러 가지 상품들에 대해서 많이 배웠을 텐데 조금씩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이 상품이 참 좋은 상품이구나라는 걸 판단하게 될 때는 여러 가지 조건들을 잘 살펴봐야 되는데 특히 세금에 대해서 우리가 꼭 고민을 해야 되는 때가 언젠가 오게 됩니다. 세금에 대해서 왜 고민을 해야 되느냐, 그리고 또 중개형 ISA라는 거에 대해서 오늘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런 절세 계좌, 절세 상품들을 이용해서 왜 투자를 해야 되고,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 등에 대해서 오늘 자세히 한번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한국에 살고 있는 국민들 입장에서 우리가 옛날 격언을 상기할 때가 됐죠. 세금과 죽음은 누구도 피할 수 없다. 예, 세금입니다. 이 그림은 뭐냐면 IMF가 추산한 것이고요. IMF가 추산하는 우리나라의 정부가 가지고 있는 빚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1년에 벌어들이는 우리 경제 전체의 국내 총생산, GDP 대비해서 얼마나 정부에 많은 빚이 있는가라는 걸 조사합니다. 이 그림의 왼쪽 끝에 부분을 보시면 알겠지만 외환위기 때가 이제 우리나라 경제의 변환점이었죠. 1997년 외환위기 이후에 이제 우리나라에 두 가지 세금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는데, 첫 번째 세금 문제는 무려 64조에 달하는 공적 자금을 투입하게 되면서 국가 부채가 일거에 한 방에 확 늘어났다라는 게 되겠고요. 두 번째는 우리나라가 이제 이때부터 인플레가 약화되고 저성장 국가가 되기 시작했다라는 걸 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 세금을 걷기가 쉽지 않아지는 거죠. 요새 조세 수입이 펑크가 났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게 다 이 차트에 나와 있는 거죠. 이 흐름이 우리한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5천만 인구 중에 1,000만 명밖에 안 되는데 벌써 이렇게 국가 부채가 늘어나면 이제 조금만 지나면 저도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돼가지고 저기 들어가서 국민연금 주세요, 다른 여러 가지 보조를 받으려고 가는데 아직 우리나라 경제 전체가 노령화에 대해서 본격화되지도 않았는데도 저 정도 부채를 지고 있으면 앞으로의 방향은 위로 갈 가능성이 있다 정도. 이 저성장 속에서 우리나라에 세금이 잘 안 걷히거나 펑크가 난다라고 하면 결국 남아있는 선택지는 뭐냐? 세금 인상이다 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여러분들 국민연금 이대로 개혁 안 하고 지나가면 여러분 소득의 30%를 국민연금료로 내야 된다는 이런 무시무시한 이야기 들은 적 없나요? 못 들었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직 이게 체감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제일 위에 있는 저 녹색 선이 한국이에요. 재정 적자는 그렇게 크지 않아요. 우리가 아직은 잘 버티고 있는 나라입니다. 특히 제일 밑에 있는 자주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라인이 미국인데, 파퓰리즘이 어떤 건지를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예전에는 재정을 건전하게 쓰고 시장을 자유화해야 되고 규제를 철폐해야 되고 수입 시장을 개방해야 된다. 그래서 이 시장이 정부보다 똑똑하다, 이걸 인정해라라는 게 워싱턴 컨센서스였는데 2016년 트럼프 당선 이후에 무너진 거죠. 우리나라가 이렇게 재정 적자가 완성화되기 시작하고 더 나아가서 국가 부채가 쌓여요. 자, 이제 그 과정에서 제일 먼저 변화하기 시작한 게 바로 이제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문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박탈이라는 게, 이게 저희들 자산운용업계에서는 제일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예요. 왜 그러냐? 연간으로 해서 연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소득이 2천만 원 이상이 되는 순간 지역가입자로 가요. 지역가입자로 들어가게 되는 순간 대체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직장가입자로 가입하셨을 때 내야 되는 건강보험료의 거의 2배에서 10배 이상을 내야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누가? 나이가 드신 분. 그러니까 우리나라 세금 제도가 굉장히 무서워지고 있어요. 특히 여기 밑에 보시면 직장가입자에서도 보수의 소득이 2천만 원 초과하느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전부 다 지금 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국민연금도 앞으로 걱정이 참 많이 되지만 건강보험이 진짜 문제가 되고 있고, 그러니까 결국 이제 어떤 대안이냐면 바로 법인을 설립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2018년 파이어 선언했거든요. 근데 왜 지금 프리즘 투자자문 대표하냐고요? 우리나라 정부는
끊임없이 요구하는 거예요. 야, 너 돈 많이 생긴 걸 가지고서 계속 일을 해. 사업체를 계속 꾸려. 그러지 않으면 엄청난 세금이 너에게 떨어질 거야. 그러니까 파이어 했다. 난 이제부터 자유다라는 분들을 볼 때마다 건강보험료는 생각 안 해봤니? 라는 말을 저는 이제 해주게 된 거죠. 야, 이거 진짜 앞으로 심각한 문제이고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1인당 GDP는 높아지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2천만 원이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의 조건들이 문턱이라 그러거든요. 스레스홀드가 인플레에 따라서 올라가는 게 정상인데 우리나라는 그게 잘 안 올라가요. 오히려 낮춰지는 경향이 있어요. 일단 법인의 설립은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데 어떤 이점이냐면 세금이 낮아요. 중과하게 되는 세율을 보시면 알겠지만 3억 원 이상이 될 때 세금이 44%, 그리고 10억 원 초과할 때 49.5%라는 엄청난 중과세를 두들겨 맞게 되고요. 근데 법인을 보시면 알겠지만 2억 원 이하는 11%, 2억 원 초과부터 200억 원까지 세금이 22%예요. 그러니까 이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금융투자소득세나 종합소득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감세가 없는 나라잖아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에 대해서 훤히 다 느낌이 오는 거죠. 결국 법인을 만들기엔 부담스럽고 세금이 걱정인 투자자들에게 이 ISA가 절호의 상품입니다. 원래 이 계좌가 만들어진 건 영국에서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 일본에서 대히트를 치고 한국에까지 좋은 계좌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투자자들한테 우리가 혜택이 되는 자산이 바로 중개형 ISA라는 것입니다. 채권 이자 수익과 다른 것들을 보면 손익이 인정되죠. 그래서 국내에서 본 400만 원과 해외에서 본 손실 100만 원을 상계해서 순수익을 300만 원, 그리고 일반 중개형 ISA는 200만 원까지 비과세죠. 자, 그러면 100만 원이 남는데 저거 세율이 얼마? 9.9%. 아까 우리 지금 종합소득세나 이런 데서 돈을 많이 벌기만 하면 세금이 40%, 49.5%로 풍풍 뛰어오르는 거 우리 다 봤잖아요. 그런데 비해 얘는 분리과세. 그게 뭐냐면 근로소득에서 여러분이 번 돈이랑 상관없어. 얘는 얘만 세금 요거 내고 끝이에요. 더 나가서 나중에 이제 만기가 됐어요. 3년이나 5년 운용해가지고 만기가 됐어. 그러면 이거를 해지해도 돼. 해지해도 되는데 저걸 연금 계좌에 이전할 수 있어요. 제가 이제 올해 55이거든요. 개인 연금 계좌에서 인출이 가능한 거죠. 이런 식으로. 이해되시죠? 인출을 연금 계좌에다 놓고 저 300만 원에 대해서 연말 정산도 받고 거기다가 빼낼 때 또 인출하는 세금이 굉장히 낮아요, 우리나라가. 연금 소득세가 굉장히 낮아요. 나이가 많이 들면 3.3%까지 내려가요. 아니, 연금을 빼쓰는데도 세금을 때리나요? 라고 어떤 분이 물으시겠지만 세금이 없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제도입니다. 그럼 얼마까지 되냐면 현재 2천만 원 연간, 굉장히 큰 한도예요. 매년 이제 2천만 원씩 또는 1,500만 원씩, 1,000만 원씩 자기 능력 닿는 것 넣고, 또 인출은 수익 난 걸 인출하면 세금을 내야 돼요. 근데 원금을 인출할 때는 세금이 없어요. 굉장히 좋은 제도입니다. 그래서 ISA는 우리의 희망이에요. 특히 젊은 세대들은 가입자들의 흐름을 살펴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최근 들어서서 가파른 증가세.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최근에 20세에서 29세 남녀, 그동안 별로 그렇게 관심들이 없고 그랬던 분들도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거기에 이제 투자를 하게 될 때 특히 달러 자산에 저는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그림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는데요. 빨간 선은 한국 코스피, 그리고 밑에 있는 파란 선이 미국의 S&P 500,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습니다. ETF로. 보시면 알겠지만 이 두 시장의 특성이 딱 보이지 않으세요? 예, 강세를 보이는 국면이 달라요. 한국은 2000년부터 시작해서 2012년 사이에 좋았고, 미국은 반대로 2011, 12년부터 지금까지 좋죠. 그렇지만 아직도 2000년대 초반에 미국이 하도 많이 빠졌던 탓에 아직까지 누적 수익은 한국이 더 높아요. 자, 이걸 보면 우리가 느낌이 오는 거죠. 아하, 우리가 투자를 함에 있어서 한국 주식만 올인 이러지 말자라. 어떻게 해야 된다? 한국 주식도 좀 하고 달러로 표시되어 있는 자산들을 매수하게 되면 자산 배분의 효과를 느낄 수 있죠. 특히 더 좋은 거 하나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한국 원화로 해서 미국 주식을 보시면 어때요? 예, 드디어 역전된 것 같죠? 두 번째, 밑에 있는 이 파란 선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세요? 조정은 있지만 대폭락은 없죠. 놀랍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젊은 사람들일수록 미국 달러 자산에 투자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여기 나와 있죠. 2008년이나 2020년 코로나 팬데믹 같은 그런 일들이 벌어질 때 환율이 떠요. 1,500원, 1,300원, 뭐 최근엔 1,450원까지. 미국 주식에서 폭락이 있더라도 환차익이 생기죠. 그래서 한국 코스피에 비해서 미국 달러에 있는 주식을 보유하게 되면 굉장히 유리한 투자의 이점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ISA 계좌가 한번 이렇게 운영하고 있다가
와장창 박살났다고 해서 절망에 빠져서 난 다시는 안 해 그러고 쳐다도 안 보고 내버려 두는 것보다는 여기서 손실 났지만 다른 계좌, 다른 자산에선 벌었네? 이거 상계하니까 괜찮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운용을 할 수 있는 점에서 ISA 계좌로 어떻게 해야 된다? 자산 배분해야 된다. 달러 자산에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그림에 방금 이야기한 이야기가 이 그림에 하나 종합되어 나오죠. 파란 선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건 코스피, 빨간 선은 이제 1달러에 대한 우리 원화 교환 비율, 환율이죠. 완전히 정반대로 움직여요. 그래서 우리 주가가 폭락할 때는 환율이 급등하고 그 나라 주가가 급등할 때는 환율이 좀 내리는 경향이에요. 왜? 한국 원은 위험 자산이에요. 이유가 세 가지죠. 첫 번째, 외환위기. 나라가 한번 망했다가 살아났다. 두 번째가 뭐죠?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외국인 지분율이 34%.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한국 시장은 자기들이 포트폴리오 100개 종목 중에 1개야, 2개야. 그거밖에 안 되니까 우리처럼 애정이 없어요. 지정학적 리스크 이런 것들이 벌어질 때 그 사람들 우리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행동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뭐 때문에 그러냐면 우리나라 경제가 수출 비중이 너무 커요. 수출 좀 잘 될 때는 주가가 오를 가능성이 있고 수출이 잘 안 될 때는 빠지니까 외국인 입장에서 이 나라 되게 위험하고 불안한 나라인 거죠. 이렇게 돼서 우리나라는 결국 어떤 나라다? 달러 자산이라는 보조가 있어야만 운용에 있어서 투자에 있어서 마음이 편한 나라다. 그리고 그걸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계좌인 ISA 계좌라든가 또는 능력되면 IRP라든가 연금저축 펀드 같은 걸 다양한 상품들을 통해서 이런 해외 상품들을 더 투자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리밸런싱 이야기를 좀 하겠는데 이 리밸런싱이 별거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5대5로 투자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자산이 우리가 100만 원이면 50만 원 주식, 50만 원 현금을 들고 있다가 주가가 막 오르잖아요. 저렇게. 이건 아주 극단적 사례지만 저렇게 막 오를 때 어떻게 해요? 주식을 계속 파는 거예요. 50%를 만들어서 현금을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파란선 주가가 대폭락하죠. 저 때는 현금을 50% 들고 있으니까 하락폭이 덜하죠. 노란선. 그리고 다시 주식이 오르면 또 주식을 팔고 주식 가격이 조정받으면 주식을 사고 계속 이 일을 반복함으로써 100년이라는 시간 동안 꼼짝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는데 얘는 수익이 1000배가 나는 게 보이시죠? 한 칸이 10배입니다. 이걸 저희들은 셔넌의 도깨비라고 부르는데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움직임이 서로 다른 자산을 가지고 계속 비율을 동일하게 맞추려는 노력을 꾸준하게 하면 한 번이라도 얘가 오르는 순간, 파란선이 오르는 순간 그 수익을 향유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리밸런싱입니다. 그래서 리밸런싱의 사례를 한번 제가 했던 겁니다. 그래서 2000년 초에 이제 코로나 터지기 전에 제가 큰 마음 먹고 ISA 계좌에 한국 주식 500만 원, 미국 국채 500만 원을 샀어요. 국채도 안전자산이니까 샀는데 경제위기가 발생했죠. 그래서 한국 주식 반토막, 그리고 미국 국채는 환율이 급등하니까 30% 올랐어요. 자, 그렇게 돼서 우리가 투자 금액이 900만 원 됐죠. 그냥 주식에 올인했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분산 투자하는 덕분에 900만 원으로 줄었는데 여기서 가만히 있으면 돼요? 안 되죠. 한국 주식 250만 원, 미국 국채 650만 원으로 비율이 틀어졌으니까 저걸 어떻게 한다? 한국 주식을 200만 원 사는 거죠. 대신 뭘 팔아서? 미국 국채를 200만 원 매도하는. 이게 리밸런스. 아까 했던 셔넌의 도깨비랑 똑같은 이야기. 그렇게 해서 경기가 반등했죠. 그래서 주가가 갑자기 50% 올랐어요. 그래서 미국 국채는 또 10% 빠진 게 환율이 떨어졌어요. 그렇게 해서 만드니까 연말에 얼마가 되냐면 1080만 원이 됐죠. 다시 이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한국 주식에서 또 팔아서 미국 국채를 사야 되겠죠. 그렇게 운용을 해나가는 거죠. 이런 식의 거래를 1년에 한 번만 그냥 내가 추가 불입금 2천만 원이든 1,000만 원 넣을 때 비율을 5대5로 맞추겠다는 생각 하나만 가지시면 이렇게 돈을 벌 수 있어요. 근데 이걸 안 해요. 이유가 두 가지. 첫 번째는 이걸 몰랐고요. 오늘 수업 듣기 전에 몰랐죠. 두 번째가 뭐냐면 내가 이게 잘 해가지고 이거 10배 나면 이게 해결이 다 되는데 뭘 이런 걸 해 귀찮게. 근데 오늘 우리 강제로 공부했잖아. 이런 좋은 제도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 특히 세금을 안 내도 된다는 게 얼마나 매력이에요. 그런 제도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하시라. 꾸준한 적립 투자를 하게 되면 투자원금은 한 2천만 원 남짓하지만 거의 2배 이상의 자산으로 불어나는 걸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식의 전략들이 중개형 ISA를 통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상품이 개발되어 있고 이 상품의 혜택들이 앞으로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들을 잘 활용하셔서 모두 다 성공적인 자산 운용,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자산 운용을 통해서 절세 혜택도 얻고 미래를 잘 설계해 나가면서 그리고 이 돈들이 쌓이고 쌓였을 때 다른 큰 자산에 대한 투자를 해 나갈 수 있는 종잣돈을 모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꼭 중개형 ISA에 대한 투자를 권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와우.
네, 홍춘욱 박사님 강연 재미있게 잘 들으셨죠? 이 ISA 계좌가 그냥 약간의 절세형 계좌인 줄 알았더니 그냥 여기에 계속 투자를 하면 되겠군요. 특히 그 만기가 됐을 때 네. 개인연금으로 이관된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월배당 ETF 3종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러면 ETF들도 ISA 계좌로 투자하면 좋겠네요. 이 IS 계좌 없으신 분들은 일단은 얼른 좀 만드셔야 되겠습니다. 이거. 혹시 방청하신 분 중에 궁금한 게 있으신 분? 월배당 ETF에 투자할 수 있는 계좌가 ISA뿐만 아니라 다른 계좌도 있는 걸로 아는데 다른 계좌와 ISA 계좌와 그 차이는 무엇일지 또 ISA 계좌를 사용했을 때 특장점은 무엇일지 궁금합니다. 뭐 대표적인 상품을 좀 이야기를 드리자면 또 그 IRP라고 네. 예, 그 이제 퇴직금 받아주는 계좌가 있잖아요. 셀프 퇴직금 계좌. 예, 셀프 퇴직금 계좌 또는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옮길 때 받는 퇴직금 정산해주는 계좌를 네. 그 IRP라고 부르는데 그냥 그거에다 해도 되고요. 또 하나가 더 있는데요. 개인연금을 우리는 그냥 은행에 넣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럴 수도 있지만 개인연금 펀드가 있어요. 네. 그 그것도 연말정산 상품이죠? 연말정산 상품입니다. 음. 그래서 다 합쳐서 이제 900만 원까지 IRP랑 개인연금 펀드 합쳐가지고 900만 원까지 연말정산으로 되니까 예. 그러면 거의 그 1년에 한 100만 원을 돌려받아요. 굉장히 좋은 상품들이 다양히 있습니다. 근데 왜 ISA를 굳이 추천하냐? 여기에 해지가 자유로워요. 오.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한 1억을 넣어서 3천만 원 정도 이익이 났어요. 그러면 만기까지 3천만 원만 남겨놓고 예. 그 추가적으로 우리가 넣었던 투자 원금은 빼도 세금에 전혀 추가적인 그런 어떤 그 부담이 없습니다. 아, 원금은 언제든지 뺄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개인연금이라든가 퇴직연금 계좌들은 정부에서 주는 세제 혜택, 특히 돈을 주잖아요. 연말정산하면서 100만 원씩 돌려주는 게 크니까. 그러니까 돈 뺄 때 다 토해내라고. 예, 그렇죠. 이자소득세에 해당되는 상당히 큰 세금을 일거에 내야 되기 때문에 그게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데 비해서 ISA 계좌는 뭐 결혼을 한다든가 또는 집을 옮긴다든가 아니면 집에 뭐 어떤 우환이 생겨서 돈을 빼야 될 때 훨씬 더 어떻게 좀 부담 없이 뺄 수 있는 그런 점에서 차이가 있는 거죠. 이제 이거 말고는 CMA 계좌에서도 살 수 있지만 거기 이제 세금을 뭐 다. 다 두들겨 맞는다라는 건 기억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봐요. 이제 투자할 자산은 많아. 이게 돈이 부족하지 항상. 네, 그리고 또 좀 지식이 부족해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옆에서 좋다고 그러면 홀라당 넘어가서 그렇지 그러게요. 정말 좋은 상품이 많이 나온 것 같다. 네. 맞아요. 달러 투자하라고 하면 어디 저 외환은행 가서 환전해야 되는 거냐 하는 생각부터 예전에 뭐 그게 유일한 방법인 적도 있었습니다. 다양한 ETF도 많이 나왔다고 하니까 또 이거 잘 모르겠으시면 다시 한번 이게 돌려보시면 또 새롭게 느껴지는 것이 있을 겁니다. 네, 홍춘욱 박사님과 함께 월배당 ETF에 대해서 재미있게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도 아주 재미있게 잘 보셨죠? 매우 유익했으리라 생각됩니다. 자, 코덱스 투자 콘서트 여기서 마무리하고 또 다음에 또 좋은 기회로 찾아뵙지요. 고맙습니다.